혼돈의 증시여서 참 하루하루 변화가 심한데 어떻게 조금 주 막판에 반등을 그나마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악재에도 증시가 견디기 시작하면 보통 바닥이라 그러는데 사실 아직 바닥을 논하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연말에 좀 랠리를 조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갖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성장주인데요. 금요일날 좀 반등해서 기분 좋긴 했는데 보니까 주간 단위로 치면은 세상에 웃음이 안 나오는데요. 주간 마이너스. 이번 주 애플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한 주에 10%. 제가 이거 잘못된 줄 알고 점검을 데이터를 한번 더 해봤을 정도로 그렇고요. 정리하자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5.9로 확실히 성장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역시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가 좀 취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다우는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1%. 심지어 오른 주식들도 꽤 있었고요.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한마디 하니까 또 오르기도 하고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12%예요. 이거 뭐 위기라고 하기도 민망한 숫자입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12%. 그래서 성장주 약세, 다우가 선방했다. 이 정도로 한 주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요. 이번 주에 뭐니 해도 기준금리 4%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이거 지난번 사이클 고점이 5% 살짝 넘어섰는데요. 검은색 그래프 보이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4% 도달. 기준금리를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시장 금리, 2년 금리는 4.7.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미국 2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도 거의 다 왔다라고 반영을 하는데 아직 2년 금리가 정점을 찍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사이클에서도 미국 2년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미국 기준금리도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이 빠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지난번 사이클에서도 미국 2년 금리 보라색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준금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미국 2년 금리가 언제 도대체 내려가느냐, 긴축의 끝은 거기서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2년 금리 정점 확인 필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같이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오른쪽 보시면 역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쫙 있는데요. 70년대까지 통틀어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속도 조절한다고 해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빠른 긴축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긴축의 최종 금리,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다 아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5.1 정도까지, 그러니까 5에서 5.25 사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하도 사람들이 속도 조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연준 의장이 오케이 속도 조절 해줄게 그랬는데 문제는 속도만 조절하지 고금리는 유지되니까 이 금리의 정점이 한 달 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릴 때만 해도 이번 긴축의 고점이 2023년 5월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천천히 오래 올린다 그러니까 월가가 이제는 그래 한 달 더 밀리는 거야? 6월 달까지도 정점 최꼭대기 부근에 있다가 그 뒤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느리지만 더 길게. 어떠신가요? 이게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정말 피말려 죽이는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속도는 12월에 빅스텝, 내년 2월에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물론 뭐 이대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근데 길고 아주 그냥 수건 물기 빼듯이 아주 쫙쫙 짜내면서 지치게 만드는 그런 긴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천천히 올려달라고 속도 조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더 오래 고통스럽게 해주지. 차라리 매를 빨리 탁 맞고 뭔가 쇼크가 와서 증시가 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 폭락을 했다가 어이쿠 하면서 돌아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충격도 없이 아주 고통스럽게 조금씩 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가 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연준 의장 발언들도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적어왔는데 긴축 일시 정지 논의하기는 이르다. 세상에 과도한 긴축이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금리 인상도 한참 더 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이제는 속도 조절해줄게. 대신 최종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안정 안 됐어 라는 말을 남기면서 증시가 휘청휘청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요약을 하자면요. 빅 이벤트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역시 매파적 내용. 연준 의장은 달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 뉴스도 자꾸 챙겨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국 주식 위주로 하지만 제가 살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건 한국이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대로면 연말 금리가 4.5거든요. 빅스텝 하면 4.5입니다. 지금 4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3인데 한국이 11월 24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빅스텝을 해도 3.5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보고서 보니까 1%포인트 이상
이상 벌어지면은 외화 유출이 가속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버텨야 될 텐데 내년이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이 많은 게 미국은 내년 초에도 4.75% 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 이상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즉 미국이 4.5% 이상 넘어가는 내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의 균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내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조차도 여기 외환 보유고입니다. 낙폭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소진되는 거죠. 9월에 30조 원을 때려 박았는데요. 10월에 그거의 2배인 60조 원을 때려 박았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탈탈 털리고 있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요. 아직도 이 속도면 향후 3번에서 5번은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더 태워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달러 약세 반전 되지면 땡큐지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요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날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요거 하나 다행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실업률 때문에 걱정이다 말씀드렸는데 다행이라고 말하면 참 그런데 증시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 주면 고용시장이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연준은 내년까지 4.4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주면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지금 너무 임금이 높아서 고용시장이 뜨겁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좀 완화될 수 있고 실제로 일자리 숫자도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 실업률 장기 차트를 가져왔는데 실업률이라는 게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에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랐고 2008년에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빨랐고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3.7, 3.8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걸 기다린다는 것도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분도 많습니다. 미국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규모로 은퇴하면서 앞으로 구조적인 노동자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실업률 가파르게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 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이번 주에 드디어 버티던 애플조차도 채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야, 대장주 끝판왕인데요. 그 끝판왕 애플도 거의 모든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아마존도 그리고 전 부문 채용 중단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고용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신규 채용 축소한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빅테크들이 하던 얘기였고 이제 못 버티니까 중단하겠다. 새로운 사람 못 뽑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중순부터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발적 퇴사의 시대였는데 이젠 대실직 시대가 온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시면 애플 직원이요. 작년 11월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돈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연봉이 높아졌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오르는 게 맞아?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딱 그로부터 1년 뒤에 되니까 이제 애플 직원도 야 우리 작년에 연말 보너스 기다렸는데 성과급 기다렸는데 올해는 해고 통지 받냐 안 받냐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작년에 너무 많이 받은 게 올해 해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인재 유치 전쟁한다고 빅테크 서로 모셔가기 전쟁한다 그랬는데 1년 만에 이제 내보내기 전쟁,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준 의장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고용 완화는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내년에 가속화될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말 증시 반등을 도와준 이슈가 있었죠. 저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약간 설레가지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악재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개방을 안 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막 애플도 봉쇄한다 그러고 디즈니랜드도 전면 봉쇄한다고 그래서 참 지긋지긋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좀 완화시켜준다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돌아가지고 홍콩 증시도 거의 10년 내 최대 일간 상승률 기록하면서 쫙 치솟았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방역 좀 완화하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드디어 이제 중국이 시진핑도 3년임 되고 증시 다 박살나고 돈 다 빠져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금융시장 좀 달래주겠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연말도 다가오는데 그랬는데 또 주말간에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변동성이 다음 주에 어마어마할 것 같다. 하루 달랬다가 하루 꼬셨다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경제 개방 기대감으로 많이 빠졌던 주식과 특히나 미중 갈등주로 스타벅스, 나이키, 보잉, 화장품 에스티로더, 카지노, 항공 이런 전형적인 중국이 개방했을 때
좀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그나마 반등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 잠깐 보면요, 여러분 스타벅스 제가 예전에 반토막 났었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조용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 스타벅스 이 반토막 났을 때 배당률이 3%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스타벅스가 도와준 게 커피 원두가 지금 폭락하고 있대요.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움직이는 거 보시나요?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원 재료비 중에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커피하면 원두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스타벅스는 장기적으로 선물 원두 계약을 맺어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브라질산 커피가 풍작이랍니다. 또 그래가지고 원두 가격이 급락하니까 스타벅스도 약간 그 기대도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CEO가 향후에 두 자리 성장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꾸물꾸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제로 코로나 이런 거만 조금 지나가주면은 스타벅스도 화려한 랠리를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국도 겨울 다가오고 원래 겨울에 감기나 코로나 질병 또 재확산 크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완화 못한다 이런 주장도 많으신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기대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결국은 개방하지 않을까요? 중국도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 할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도 긴축 거의 다 했다. 속도 기준입니다. 절대 금리는 아직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속도는 둔화되고 거기에 이제 미국도 침체에 진입할 거고 중국도 경제 개방하면 이제 좀 달러 좀 약세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니? 달러에 몰려있던 돈도 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기대감에 이번 주 막판에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 빠진 거 치고는 최근 3년 동안 최대 하락폭입니다. 최대 하락폭. 하루 만에 달러가 마이너스 2% 빠진 거는 코로나 이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 뭐 달러 이게 무슨 빠진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말간에도 원달러 환율도 1420원이던 게 역외 시장 외의 환율은 1403원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돌아오는 주에 운 좋으면 달러 1400원 깨겠는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면 또 코스피나 이런 쪽도 좋을 수 있고 중국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중국이 경제 개방 안 한다 막 이렇게 또 하면은 말짱 도루묵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달러 환율이 이렇게 진정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를 위한, 언제까지 뭐 끝없이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좀 기대를 혼자 좀 해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요거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하나 참고로 삼는 게 일명 경제지의 표지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발간하는 경제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셨죠? 블룸버그 경제지, 베런즈 경제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경제 월간호, 매일경제 월간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표지에 나온 게 역발상 시그널이다 이런 게 일종의 규칙으로 되는데, 최근 들어서 모든 경제지 표지가 킹달러, 절대 멈출 수 없는 킹달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 쏟아져 나올 때가 보통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기술적 분석이기도 하지만 조금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불고 있어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2016년 이때도 달러 강세가 불 때 이런 표지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달러 고점을 찍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가가 막 급등할 때 여기 경제지 쪽에 표지에다가 막 기름통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면 또 유가가 고점이었고, 그래서 약간 역발상 지표로서 제가 참고하는데 재미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달러도 쉬었다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리도 조금 주춤하고 달러도 조금 주춤하고 공포지수도 한 달 뒤 변동성을 반영하는 공포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돌아오는 주에 있는데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증시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걸 이미 공포지수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에는 선거 끝나고 빅 이벤트가 없고 호재성 재료가 더 많지 않겠니라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물론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크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1월 캘린더 보시면요, 이제 중간선거만 끝나면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드디어 제거되는 거고, 중국도 이제 광군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개념이고요. 소비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이때 만약에 정말 잘 팔리면 애플도 또 광군지에서 대박났다, 1분 만에 아이폰 14가 완판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사실 반대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상회담, 뭐니뭐니 해도 전 정상회담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도 만나서 악수도 한번 하고 드디어 기다렸던 그날입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던 그날인데 우리 저기 둘이 미중 정상회담 별도로 합시다 하면 날짜 한번 나오면 또 그 기대감에 증시도 오를 수도 있고, 오늘 너무 희망회로 돌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11월, 12월은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다 이제 선거 지나고 회담, 아시아 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도 불프도 있고, 월드컵은 별 이슈는 아니지만 카타르 월드컵도 열리고 소비 시즌도 열리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봅니다. 그렇다고 뭐 추세 반등 아닙니다. 저도 단기 반등으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 호재성 재료들 많다, 경제적 협력
정치적 협상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종료되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걸 가장 큰 호재로 보는데, 마침 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게 도표를 그려놨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수익률이 그 이후 1년 동안 가장 좋았대요. 2년 동안. 지금 이 구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경우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수익률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뭐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장악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통계와 무관하게 불확실성 제거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대표적으로 제가 희망으로만 돌리는 게 아닌 게, 지금 중국에 독일 총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주요 기업 CEO들 다 데리고, 유럽의 주요한 CEO들 있잖아요. 독일의 아디다스, 폭스바겐, 그리고 파이자랑 협력사인 바이오엔텍 등등 독일의 우량한 기업들 CEO를 다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경제 협력하려는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독일 보고 가지 마라, 자존심도 없냐, 지금 협력할 때가 아니다 해도 독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랑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중국도 보란 듯이 바로 보답을 해줍니다. 화이자와 같이 만든 게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는 백신인데요. 요거 중국이 개방, 오케이, 나도 하나 보답해줄게 한 겁니다. 원래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만든 백신 외에는 절대 다른 걸 못 맞추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국 백신만 맞게 했는데 독일 총리 가니까 그래도 보답으로 독일산 백신도 허용해 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무역, 협력. 그래서 이제 관련 바이오주들도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문 닫고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협력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11월, 12월에 조금 기대감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월가의 빅마우스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좀 말을 바꾸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올해 월가가 선정한 가장 잘한 사람 누구냐 뽑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이분 많이 보셨죠? 비관론자였는데요. 거의 다 왔다.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이거 연준이 분명히 본다고 한 지표다. 곧 침체 오기 때문에 미국도 긴축도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볼만 하고, 물론 내년 상반기에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도 있고, 원래 강세론자에 가까웠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에 행복할 거래요.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2년 넘게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말인즉 1년째 하락하고 있는 지금 사면 1년 뒤에는 하락 확률보다는 플러스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행복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안에는 올라 있어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2024년 지수 5천 돌파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비관 쪽에 가까웠던 월가도 말을 조금씩 다 바꾸고 있습니다. 싸긴 싸다 이제. 그래서 1년 본다면 괜찮다. 바닥 잡으려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1년 본다면 주식이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 94%에 달한다는 신호가 나왔다. 처음으로 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돌아오는 주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리는 이 희망회로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물가 이런 거 발표됐을 때 잘못되면 또 쇼크가 오잖아요. 올해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가가, 제가 이제 도표를 가져왔는데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11월 11일 날 발표되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8%. 와, 아직도 8%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요. 8월에 8.3, 9월에 8.2. 지난번에도 물가 쇼크 나와서 난리 났었죠. 이번에도 8%인데 이제는 기대도 다들 안 하시죠. 물가가 고인플레가 유지될 거는 다 예측을 하고 계시고, 월가에서도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조차도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딱히 실망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돌아오는 주에 물가 지표는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이슈 있었던 거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존 반토막 났습니다. 와,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마존이 시총 1조 달러를 깨고 내려가서 지금 잘 보이지도 않죠.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요. 올해 마이너스 45%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코로나 저점 있죠. 코로나 때문에 쇼크가 나서 주가가 폭락했던 주가가 81불인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90불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코로나 저점도 깨는 거예요, 아마존이. 와, 진짜 이거 말이 되나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클라우드도 둔화된다 그러고, 경기 침체도 오니까 전자상 거래도 안 좋을 거라고 하고 하니까 양쪽에서 다 둔화된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투매에 가까운 움직임이, 쇼크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메타 있잖아요. 페이스북 가지고 있는 메타. 올해 수익률 꼴찌입니다.
S&P 500 있잖아요. 미국의 우량주 500개 중에 수익률 최하위가 아니고 꼴찌입니다. 꼴찌. 반에서 500명 있는데 500등. 고점에서 76% 빠졌고요. 진짜 이 웃음이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제가 보면서도 이게 메타가 2012년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해서 10년 오른 거 다 반납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마존, 구글, 메타 박살나니까 지금 이번 주에 돈 안 되는 사업 다 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서 말하는 무인샷 프로젝트라는 거 있잖아요. 당장은 실현시키기 어려우나 되면 대박인 거,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무인샷 프로젝트 같은 걸 다 접는답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풍선 띄워서 인터넷 연결하는 사업,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지, 불로장생이라고 하나요? 안 죽는 약을 개발한다든지, 늙지 않는 노화 방지하는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접는 거죠. 지금 얼마나 비용 절감에 진심인지 보였고요. 이제 뭐 아마존은 증강현실 헤드셋 이런 거 밀리는 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다 접기로 했고, 구글도 원래 구글이 미래 사업의 진심이잖아요. 스타트업 이런 것들 다 절반 중단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VR 기기 3세대, 차세대 홀로렌즈까지 개발 보류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할 때가 아닌 거죠. 세상에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그렇게 돈을 아끼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실직의 시대도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해고도 하고 채용 중단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중단하면서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하면, 지금 당장 바닥은 아닌데 사실 냉정하게 기업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어느 지점부터는 최악의 구간은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명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거의 멀었지만 이제 비용 쫙쫙 줄이고 인건비 절감하고 이러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티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다음 턴어라운드 때 더 화려하게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긴축돼 접고 비효율을 줄이고 돌아설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럴 때 저는 더 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기라고 할 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애플이 다음으로 위험하다. 월가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애플만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여러분 애플 시총이 2.3조 달러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알파벳, 아마존, 메타 합친 거만큼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나름 애플이 시총 1등이고 마소 다음으로 알파벳, 아마존 이런 애들이 탑5 안에 드는 애들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이 다음 차례다,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애플 주주지만 혼자 이렇게 잘 버티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보시면 애플이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악재가 나오면서 좀 빠지긴 하던데, 이렇게 애플 방어 잘할 줄 몰랐어요.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이렇게 방어하더니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0%, 구글, 아마존 반토막, 테슬라 반토막 이런 상황에서 엄청 혼자 잘 살아남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 나왔죠. 중국에 있는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 공장 봉쇄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도망가고, 뭐 이런 기사 사실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또 이런 핑계로 조금 하락을 시키려나 싶긴 해요. 저희 제로 코로나 얘기 한두 번 들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그런 핑계 삼아서 조금 주가 하락시키려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보고 있어요. 저도 들고 있지만 빠지면 이제 더 사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게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탑10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제가 요즘에 탑10 안 보여드렸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은 그렇다 치고요, 테슬라랑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엑손모빌이 8등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엑손모빌 20등 바깥까지도 밀려났었는데 한때. 이제 에너지 시대인가요 정말? 아니면 에너지가 고평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술주가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 있던 엔비디아도 빠져나갔고 메타도 빠져나갔고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5 얘네들만 남았어요.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평가인 걸 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렇게 또 시대가 바뀌어 있네요. 또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이런 기사 나오는 거예요. 버크셔가 거의 테슬라 또 따라잡았다, 이러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웃긴 건 버크셔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워렌 버핏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요 빨간색이 테슬라 시총이거든요. 최근 1년 동안 테슬라가 뭐 천슬라 갔다 그랬을 때 이때입니다. 1.2조 달러 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버크셔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역전하게 생겼습니다. 배당락일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애플 11월 4일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배당 들어옵니다. 저도 마소도 들고 있는데 마소도 11월 16일 전까지 들고 계시면 배당 받습니다. 엑소모빌 주주분들은 11일까지 들고 계시면 배당을 받습니다. 요 캘린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당락일 캘린더입니다. 11월. 그리고 돌아오는 주 위클리 캘린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 계신 분들 미국 서머타임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1시간 뒤로 밀립니다. 밤에 11시 반부터 6시로 밀립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있고, 이때 변동성 클 것 같아요. 뭐 누가 이기느니 누가 지니 하면서 변동성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 발표 핵심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 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 원 이상 거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